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재무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개념은 좀 잡혔을 거라고 그래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회계랑 재무관리는 아예 결이 다른 거 아시겠죠? 회계는 과거의 숫자를 보고 그거를 외부에 공시할 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는 아예 추정을 하는 거죠. 재무관리는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에 발생 가능한 그런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딱 보고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기에는 제3장 3장에 위험과 레버리지의 이해 있죠. 위험, 레버리지. 자, 비슷한 말인데 위험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재무관리에서 얘기하는 그 위험은 과연 뭐냐? 사실 위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에서 얘기하는 위험은 돈이잖아요. 지금 재무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위험은 뭘까? 일단은 잃을 위험, 돈을 잃을 위험, 손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후 변할 가능성, 변하는 정도, 그 변동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동성이 커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요? 그렇죠? 비트코인의 변동, 그런 거. 자, 그러면 재무관리에서는 손실을 위험으로 정의를 할까요? 변동성을 위험으로 정의를 할까요? 재무관리에서는 이제 앞으로 변동성을 위험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재무관리 이론 중에는 손실을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전개한 이론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론은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위험이 크면 수익률이 크다고 했죠. 위험이 크면 수익률이 커진다. 수익률이 커진다. 그러면 이제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변동성이 크면 수익률이 커진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수익률.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크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수익률이 크면 그만큼 자산의 가치가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크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수익률이 큰 게 자산의 가치가 나쁘네,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자, 그 혼란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100이에요. 100이에요. 그러면 수익률 10%짜리가 좋아요? 20%짜리가 좋아요? 당연히 20%짜리가 좋죠. 10% 수익 나면은 110이고 20% 수익 나면은 120이에요. 당연히 20% 수익률이 더 좋은 겁니다.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금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동일하게 봤을 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재무관리에서는 뭐의 가치를 구하는 거냐면 현재 시점의 자산의 가치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시작합니다. 미래에 발생되는 어떤 현금 흐름을 정해놓고 요거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일까?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어. 그러면 10%짜리는 얘는 한 90 얼마, 89점 얼마, 얘는 뭐 80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수록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왜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이 100이라는 그 숫자는 정해놓은 숫자긴 한데 우리가 추정하거나 미래의 어떤 숫자를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그 예측한 숫자긴 한데 그게 달라질 가능성, 그게 변동성이죠. 그게 위험이죠. 그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은 커지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싸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변동성이 작을수록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비싸게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얘기하냐, 아니면 미래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얘기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재무관리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 좋은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제가 회계법인을 6년 다녔습니다. 회계법인 6년 다녔어요. 회계법인 연봉 짭짤합니다. 짭짤합니다. 근데 그거를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를 설명하면은 밤을 샙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설명 못 드리고, 때려쳤을 때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가 그 좋은 점이 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수 있다는 게,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1억을 가지고 이자율 싸게 해가지고 뚫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그러면 제가 회계법인에 있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채는 나쁜 거다? 부채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부채는요 만기가 있나요? 부채는 만기가 일반적으로 있죠. 이 마이너스 통장도 2년 만기거든요, 보통. 보통 만기가 있는데요. 이 만기를 무한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계속 연장해 달라고 하면 되죠. 만기 왔을 때 이거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별탈이 없는 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부채는 만기가 없는 어떤 의무가 되고, 만기가 없는 의무가 되는 순간 그건 내 돈이에요. 내가 10억을 빌렸어요. 그럼 10억 빌리면 그 10억 가지고 열심히 쓰면 됩니다. 대신에 뭘 지불하면 돼요? 그 10억에 대한 사용료. 그 10억에 대한 사용료를 매달 지불하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그 10억이 영부채면, 만기가 없는 그런 부채가 된다면 그 10억은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죠. 만약에 은행이 연장 안 해주면 연장에 실컷 썼는데 연장 안 해주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거 꺼내야죠, 장기 같은 거. 여기 있습니다. 꺼내야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요. 부채는 위험한데, 내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은 그 계속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회계법인 다녔을 때 그때 마이너스 통장의 때 이자율 그때 3%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때려치고 나서 연장을 하러 갔을 때 그때 이자율을 더 낮게 받을까요, 높게 받을까요? 제가 회계법인 다닐 때보다 지금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적게 벌까요? 조금 많이 벌거든요. 조금 많이 버는데, 그러면은 은행한테 당당할 수 있잖아요. 저 많이 법니다. 회계법인 때보다 많이 법니다. 연장해 주십시오. 이자를 똑같이 해가지고요. 근데 은행이 싫어합니다. 은행이 더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높이려고 빠득빠득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회계법인은 안정적이잖아요.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코로나라도 걸려봐요. 그러면은 바로 매출 0이에요. 그렇죠? 돈을 못 번다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다고요, 저는. 그리고 그 변동성도 되게 웃긴 게요. 여러분, 제가 그 매출이 언제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반성해야 됩니다. 언제 가장 많냐? 1월, 3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월, 3월에 가장 매출이 높고, 그 다음에 4월, 5월은 폭망입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월, 3월에 공부 바짝 한 다음에 언제까지 많냐면, 사실은 9월도 많거든요. 9월, 7월 이제 방학이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9월 이제 개강이다,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10월, 11월 폭망입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반짝. 내년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약간 그 공부를 이게 마음 먹는 그런 달은 좋긴 한데, 이게 꾸준해야지 이게 나중에 잘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변동성이 큰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은행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은행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행은 그냥
나한테 이자를 줄 정도만 딱 그 정도만 벌면 돼요. 그 정도 벌면 되지. 그 정도 이상 조금 버퍼 둬가지고 그 정도만 벌면 되지. 네가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은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은 고정적인 이자만 받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변동성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변동성은 내가 예측한 금액하고 달라질 정도가 변동성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예측한 금액과 달라질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수치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수치화시킬 수 있는데 그거 우리 배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뭘까요? 변동성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거. 변동성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거. 예측과 달라질 정도를 얘기하는 거. 바로 그게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 표준 편차가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처음에 위험을 정의를 한 다음에 변동성을 정의한 다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 표준 편차를 배워요. 그러면은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기억을 좀 끄집어내야겠죠.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여기다가 좀 몇 개 써볼게요. 자, 분산 표준 편차는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학생 수가 10명이에요. 10명인데 3명이라 할게요. 계산 복잡하니까. 50점, 60점, 70점을 받았어요. 그 3명이 각각. 그러면 이 평균 점수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평균 60점이죠. 그러면 평균 60점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50, 60, 70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평균을 구하는 거냐면 과거에 있던 사건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사건에 대한 평균. 근데 재무관리는 과거 봐요? 미래 봅니다. 미래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한 개인이 갑이 시험을 보는데 일주일 후에 시험을 보는데 컨디션이 굿일 경우, 컨디션이 배드일 경우가 있어요. 컨디션이 굿일 경우에는 80점을 받는데요. 배드일 경우는 40점을 받는데요. 평균 얼마예요? 못 구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래는 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확률이냐면 80점을 받을 확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사실은 무슨 확률이냐면 컨디션이 좋을 확률. 컨디션이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80점이 되죠. 컨디션이 나쁠 확률.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 거기 있는 평균 기대값,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반반이다. 그럼 말한 대로 그냥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근데 컨디션이 좋을 확률이 20%, 컨디션이 나쁠 확률이 80%다. 그러면 요거 평균 어떻게 구해요? 기대값으로 구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구합니까? 80 곱하기 0.2.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평균 기대값은 80 곱하기 0.2 그 다음에 40 곱하기 0.8 나타난 확률로 가중평균 해버리죠. 나타난 확률로 가중평균 하면은 8이 16, 48에 32, 48인가요? 4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있는 50, 60, 70에 대한 평균을 낸 것과 미래의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나타난 값의 평균을 내는 것이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과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각각 발생할 확률을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한 겁니다. 사실은. 왜? 이미 발생했으니까.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한 거예요. 얘는 아직 발생을 안 했으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추정이 들어갑니다. 좋을 확률, 나쁠 확률. 자, 이제 평균 구해봤으니까, 기대값 구해봤으니까 분산 표준 편차 한번 구해볼게요. 분산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는 뭘 알아야 되냐면 편차를 알아야 됩니다. 자, 편차가 뭐냐면요. 편차가
어떤 변수에서 기대값을 뺀 건데 평균을 뺀 건데 요거에 대한 편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제가 여기다가 점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편차를 적어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0이고요. 얘는 0이고요. 얘는 플러스 10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편차가 뭐냐면 벗어난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가지고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 분산은 뭐냐? 분산은 어떻게 해요? 편차를 제곱하죠. 편차를 제곱하죠. 그럼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단 다 더합니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이렇게 하죠. 그러면 편차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요 첫 번째 거는 편차의 제곱을 하게 되면 요 첫 번째 거는 100, 요거는 0, 요거 100 하게 되니까 편차의 제곱의 합은 200이 나오고 그 200을 여기 있는 그 표본값 있죠. 이거 그 표본 개수 있죠. 그 표본 개수로 나누면 그러면은 분산이 되고요. 그러면 200을 3으로 나누니까 이게 계산이 소수점이 나오네요. 66.67인가? 200 나누기 3. 그러면 66.67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산을 루트 씌우면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루트 딱 씌우면은 8.16 정도 표준 편차가 8.16 나옵니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 씌운 거니까 얘가 8.16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분산 표준 편차 안 구할 거예요. 왜? 미래를 추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거에 대한 그 표준 편차 분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은 상황이 좋을 때랑 나쁠 때 80점, 40점 이렇게 봤고요. 을은 상황이 좋을 때, 나쁠 때 상관없이 60점을 받는답니다. 60점을 받는데요. 그리고 상황이 좋을 때는 80%, 얘 20%, 얘 80%, 20%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서 값의 평균은 얼마? 구했죠? 48로 구했어요. 바뀌었네요? 그러면 다 요걸 바꿔버려야지. 값의 평균은 48입니다. 48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산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구해야 돼요? 편차 구해야겠죠? 편차, 요거는 변수고 자, 편차를 구하면 상황이 좋을 때의 편차는 30인가요? 32 계산이 안 돼. 70, 32. 그 다음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8이죠. 자,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의 제곱을 하죠. 32의 제곱은요? 1024. 8의 제곱은요? 6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 상황이 좋을 때 편차의 제곱에서 곱하기 0.2를 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편차의 제곱 64에서 곱하기 0.8을 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을 가중평균하죠. 편차의 제곱을 저기 있는 상황에 있는 확률로 상황이 발생한 확률로 가중평균합니다. 그러면 분산은 이렇게 구하죠. 1024 곱하기 0.2 그 다음에 64 곱하기 0.8 해가지고 분산 구하시면 0.2 64 곱하기 0.8 제가 구할 거예요. 256이 나옵니다. 맞나요? 다시 정확히 해야죠.
1024 곱하기 0.2 그다음에 64 곱하기 0.8 256이 나오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를 씌운 16.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니까 16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얘는요. 편차 얼마예요? 기대값이 60이잖아요. 그쵸? 편차의 제곱도 0입니다. 분산 얼마? 0. 표준 편차? 0. 그쵸? 왜요? 얘는 안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없으니까 표준 편차도 0입니다. 기대값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없다라는 거죠. 얘는요. 기대값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한 16 정도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렇죠? 이게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분산 표준 편차. 요걸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뭘 많이 쓸 거냐면요. 어떤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수익률들이 상황이 좋을 때의 수익률, 상황이 안 좋을 때의 수익률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 나눠지는 그 수익률을 가지고 기대값 구해보고 분산 구해보고 평균 구할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걸 구해요? 변동성 구하려고. 위험이 크면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작으면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럼 그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냥 단순하게 위험이 크면 수익률이 높다. 얼만큼. 그 얼만큼을 구해야겠죠. 그럼 표준 편차가 이 정도면은 위험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야. 그 정도를 구하는 게 앞으로의 그 숙제인데 이게 논의가 약간은 그 표준 편차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변동성을 측정하는 위험 측정 지표가 사실 표준 편차 분산 말고도 앞으로 여러 개 배울 거거든요. 여러 개. 근데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요거니까 요걸 가지고 하는 거지. 앞으로는 위험을 측정하는 그 지표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울 겁니다. 표준 편차랑 분산만 가지고 우리가 변동성을 측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실 일단 알아두시고 일단은 요거는 기본이니까 알아두시면 된다. 선생님 저는 분산 표준 편차 이거 처음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분산 표준 편차를 만약에 처음 본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확률과 통계를 아예 뒷부분 이게 제낀 사람들이죠. 이 확률과 통계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 앞에 뭐 등비수열의 뭐 이런 거 있고 이게 그런 거 열심히 하다가 뒤에 확률과 통계 제낀 사람들이 있죠. 어쩔 수 없죠. 이 유튜브나 블로그에 진짜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계속 설명할 수는 없으니 그거를 보고 혼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 들었는데 이제 기억났어. 표준 편차 분산 기억났어. 그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저거 어려운데라고 하면은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삽자루와 한석원이 유명했는데 삽자루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북보 댓글 뭐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한석원 선생님은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사실 두 분한테는 안 배웠습니다. 저는 요새 어쨌든 그분들이 뭐 강의하는 거 있으니까 그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본 다음에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면 좋아하거든요. 저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있으니까 지한송 치면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정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 회계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유튜브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길에 뭐 있으면 눌러주고 그러면 됩니다. 거기 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뭔가 이렇게 많이 할 생각이거든요. 그 유튜브를 가지고 제가 지금 회계사와 관련된 그 유튜브만 올리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시사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시사 특강이 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좋아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시사라는 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작년에 했던 거 가지고 올해 시험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맨날 특강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 그러면은 어쨌든 뭐 그거 가지고 제가 엄청난 수익 창출을 이루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유튜브에서 그 경제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어주면 되겠다. 읽어주면서 모르는 용어라든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은 뭐 설명해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학원에서 싫어하겠다. 이거는 그거 시사 경제는 뭐 어쨌든 학원에서도 잘 많이 못 팔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그냥 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뭐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시사 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뭐 이슈 같은 거 그거 설명해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뭐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 찍고 있거든요. 찍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지하수공 회사 나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으니 요거는 나중에 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게 많다. 정보의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뭐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시기만 뭐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분산 표준 편차는 만약에 재무 관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 필수입니다. 필수고 만약에 내가 말 문제만 대비하겠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안 하면 되고 그냥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되고 실제로 계산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재무 관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러면은 표준 편차 분산 한번 계산해 봤고요. 이제 거기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위험의 의미와 측정이 있죠. 위험의 의미와 측정. 거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동성 정도를 위험으로 정의한다. 있죠. 자, 그래서 그 변동성으로서의 위험의 의미가 자, 그 밑에 있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써볼까? 내기를 하는 겁니다. 내기를.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동전 탁 튀기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220을 주고요. 뒷면이 나오면은 0을 준대요. 요 게임과 무조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110을 준대요. 자, 요게 1번이고요. 요게 2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선호도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1번이 좋다 나는. 1번 손. 1번. 역시 남자들이 들고 있어요. 2번이 좋다. 2번이 거의 더 많죠. 자, 그러면 1번을 손들었던 사람들한테 단위를 바꿔보겠습니다. 여전히 1번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까 1번 어디 있어요? 이거 할 거예요? 요거 100억이 있는데 내가 100억이 있어요. 좋죠. 100억이 있는데 동전이 앞면 나오면 220억인데 뒷면이 나오면 쪽박 차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이런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없죠, 사실은. 여기 강릉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강릉 가 있으니 강릉 맞나 거기? 거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나 뭐 마카오 이런 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요거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게 되냐면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위험을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얘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 얘가 분산이 더 클 거거든요. 얘가 표준 편차가 더 클 거거든요. 저 계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위험이 크니까 어떤 거다? 아무도 1번에다가 투자를 안 할 거다라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1번이 인기가 없죠. 다 2번에만 하려고 할 겁니다. 1번이 인기가 없으니까 1번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80억까지 떨어졌어요. 억 단위 지울게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100만 원, 80만 원, 만 원 단위로 하죠. 만 원 단위. 자, 만 원 단위예요. 만 원 단위. 억 단위면은 1번도 안 할 것 같아서 80만 원이다. 그러면은 1번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얘는 1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110을 얻는 거고 얘는 80만 원 투자해 가지고 220을 얻는 거거든요. 220을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 선택과 2번 선택을 못 정하겠다.
둘 다 무차별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위험에 대한 수익률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기대값 얼마냐면 동전의 앞면 뒷면 나오는 거니까 확률은 반반일 겁니다. 반반. 얘는 기대값이 110 나옵니다. 위에 거 기대값 얼마 나와요? 똑같이 110 나옵니다. 똑같이 110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100억일 때는 안 했다라는 거죠. 똑같이 110이라는 기대값이 있는데 위에 100억일 때는 안 했어요. 그런데 80억일 때는 이제 80만 원이죠. 만 단위로 할게요. 80만 원일 때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80만 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무차별하니 80을 투자해가지고 110이라는 기대값을 얻어요. 100을 투자해가지고 110이라는 기대값을 얻어요. 그때 2번 저수익률 몇 퍼센트? 10%. 10%. 이 1번의 수익률 요거 얼마냐면요. 37.5% 나옵니다. 요거 37.5%. 어때요? 미래에 받을 금액의 기대값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익률은요 올라가죠. 그러면 위험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10%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위험이 없는 수익률, 위험이 없는 이자율 해서 위험이 없다? 무위험. 무위험 이자율을 부릅니다. 얘를 무위험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risk free rate예요. 제가 영어를 가끔 쓰잖아요. 자랑하려고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외국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는 한 단어인데 우리나라의 교재들은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수익률, 위험이 없는 수익률 다양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문을 읽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37.5%는 위험이 있는 이자율이죠. 그러면 얘를 유위험 이자율을 부르나? 그렇게는 위험 안 부르거든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 조정된 이자율. 그래서 위험 조정 이자율을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 조정 이자율은요. 위험이 조정된 이자율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위험 이자율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이자율.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은 위험이 없는 상태의 이자율이죠. 그럼 10%인데 추가적으로 내가 위험을 테이킹하면서 요구하는 이자율. 그러니까 아까 은행의 입장에서 저한테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 얘기할 때 은행의 입장에서는 내가 회계법인 때려친 게 위험하다고 느낀 거죠. 그러면은 은행의 입장에서 더 높은 수익률, 더 높은 이자율을 나한테 요구한 거는 내가 때려친 거에 대한 위험 부분을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네가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지한송 회계사가 회계법인을 때려친 거에 대한 위험 부분을 은행 입장에서 가져가겠다. 그게 한 뭐 1%, 2%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할 거면 싸게 사야 되고 그러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익률은 네가 보장해 줘야지 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1번이 거래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1번은 아무도 거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1번이 거래가 되면은 무위험 이자율에서 뭐가 더해지냐면 우리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는 뭔가 이제 고급진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재무관리에서 프리미엄 그런 용어가 절대 아니에요. 고급진 이런 게 아니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차이 있죠. 증가하는 부분, 요게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때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뭔가 그게 프리미엄인데 그러면 위험을 추가적으로 부담했다. 그래서 얘를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위험 프리미엄. 여기서 위험 프리미엄은 얼마예요? 27.5%. 27.5%가 위험 프리미엄이 됩니다.
됐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있는 6페이지 하단부터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산이 바뀌었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거기 변동성으로서의 위험의 의미에 A 자산과 B 자산이 그 표에 있죠. A 자산은 무조건 110, B 자산은 0 또는 220.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A 자산은 무조건 10%의 수익률을 얻고요. B 자산은 수익률이 10%긴 10%, 기대 수익률은 10%긴 10%인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 B는 위험하니까. 7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기대값, 기대 수익률 구한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재무관리에서 합리적인 투자자는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자로 보통 가정을 합니다. 위험 회피자.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논의의 거의 큰 흐름은 위험 회피자입니다. 위험 회피자. 왜냐하면 금액의 단위가 크면 클수록 우리 위험 회피자가 된 거 봤잖아요. 기업은 돈을 운영할 때 억 단위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기업은 위험 회피자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회피자를 가정하므로,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로 가정하므로 두 자산 모두 동일한 기대값과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이 없는 자산 A를 선택한다. 그러면서 그 자산 B의 가격 있죠? 우리 칠판에서는 요 위에 있는 1번, 이 1번의 가격이 떨어진다. 떨어져서 8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얼마가 되냐면 37.5%고 그 37.5%는 8페이지에 10%라는 무위험 이자율에서 27.5%라는 위험 프리미엄이 더한 수치다 라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위험이 있는 자산은 위험이 없는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수익률의 차이 27.5%를 위험을 부담함에 따라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은 위험을 테이킹한다는 거에 대한 보상의 개념입니다. 위험을 테이킹하는 거에 대한 보상의 개념. 됐죠? 아시겠죠? 자, 그렇고 자, 이제 그 위험의 측정 있죠? 그 밑에 위험의 측정 보시면 표준 편차, 그다음에 분산, 이거 가지고 위험을 측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넓게 퍼져 있으면은 위험한 거고, 좁게 퍼져 있으면은 덜 위험한 거다. 아예 퍼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위험이 아예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표준 편차, 분산이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레버리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레버리지 한번 볼게요. 레버리지. 우리 여기 있는 예시로 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이게 0이 됐어요. 수익률 몇 %예요? 0%? 마이너스 100%. 그 수익률 마이너스 100%예요. 그래서 0% 아니에요. 0%는 뭐예요? 그냥 100이 된 게 0%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예요. 마이너스 100%. 100이 0이 되면 마이너스 100%. 자,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100을 투자했는데 얘가 120이 됐어요. 그러면 수익률 얼마예요? 20%죠.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우리? 100분의 늘어난 정도 20 해가지고 20% 이렇게 계산한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내가 100 투자해가지고 120을 벌면 20%야. 그러면 만약에 30, 150 몇 %예요? 평균? 연평균 몇 %입니까? 수익률이?
계산 안 되죠. 계산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쌀집 계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을 투자해 가지고 120이 됐습니다. 그러면 20%인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20은 요 100을 1 플러스 R로 투자한 금액이다. 저 100을 1 플러스 R로 투자한 금액이 120이다. 요거 전개하게 되면 요거 나오거든요. R로 전개하게 되면 얘 나와요. 어떻게? 요거 하게 되면 나누면은 120 나누기 100 나오고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R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그 100분의 20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할 줄 아시죠? 요거 되는 거는 할 줄 아시죠? 왜 이게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물어보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쉽지 않다. 재무 관리는 쉽지 않다. 이거는 된다. 그러면은 할만하다. 화이팅 할 수 있다. 가끔 그래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고등학교 때 아예 수학을 안 하신 느낌이 딱 들어서. 어쨌든 자, 얘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120을 1 플러스 R로 나누면 100이 되는 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식 있죠. 요식. 요식을 가지고 얘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0을 여기 30하고 150을 현재 가치로 구한 값을 10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미지수가 이자율입니다. 미지수가 이자율. 그러면은 30을 1 플러스 R로 나누고 그 다음에 150을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100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R 구하면은 연평균 수익률 나옵니다. 자, 이 1 플러스 R 있죠? 1 플러스 R을 양변에 곱해 볼게요. 곱하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R은 30 플러스 150 나누기 1 플러스 R이 된다. 됐죠? 자, 얘는 뭐냐면 내가 100을 투자해 가지고 R%만큼 벌었어요. 그런 다음에 30 받고 150에 여기는 1년의 시점의 현재 가치, 요거에 대한 식. 그 다음에 요거에 또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하면은 100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은 요 30도 이동하겠죠? 1 플러스 R만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0. 자, 저것도 동일한 식이죠, 위에랑.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R을 풀면 되잖아요. R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로?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근해 공식 기억났어요? 근해 공식 기억 안 나죠? 못 구해도 돼요. 근해 공식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요거 치환한 다음에 뭐 요거 치환하든지 해가지고 근해 공식 통해 가지고 R을 구하면 되거든요.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근데 이렇게 구한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구한다 정도. 엑셀이 다 해줍니다. 다 엑셀이 해줘요. 근해 공식 몰라도 됩니다. 왜 우리가 근해 공식을 배웠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엑셀이 해주는데 다 까먹는데 다 까먹는데 왜 근해 공식을 배웠는지 전혀 모르겠다. 어쨌든 엑셀이 해주니까 요 R에 대한 것은 일단은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셔도 되고, 대신에 여기는 100과 미래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 있죠. 요거는 나가는 돈이죠. 나가는 돈의 현재 시점의 가치랑 들어오는 돈의 현재 시점의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여기 있는 이자율이 바로 연평균 수익률이 됩니다. 연평균 수익률. 아시겠죠? 요 개념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만 투자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내용 요소가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저 연평균 수익률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뭐 엑셀이 구해주는 것이고 문제에서는 구하라고는 안 할 거예요. 얘는 그냥 그 의미 정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어떤 개념들, 말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죠? 수익률 딱 받고 이제 다시 레버리지. 만약에 내가 100을 가지고 120을 버는 어떤 자산에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내가 내 돈만 50 투자하고요. 내 돈만 50 투자하고 50은 은행에서 빌렸어요.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이자율이 있겠죠. 은행이 요구하는 이자율 10%래요. 10%. 그러면 내가 요 100원을 가지고 120을 벌었는데 은행에 얼마 줘야 돼요? 55. 그쵸? 5까지 포함, 이자 포함해 가지고 갚아야겠죠? 만기 1년짜리 채권이라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은행 돈 55 갚아 가지고 65라는 금액을 얻습니다. 수익률 얼마예요? 뭐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내 돈 50 기준으로 해야겠죠. 내 돈 50 투자해 가지고 지금 65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30%인가요? 10%에 오니까 30%네요. 어때요? 원래는 20%였는데 수익률이 30%로 올라갔죠. 뭐 때문에요? 여기 있는 차입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좋죠? 근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100이 80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20%죠? 마이너스 20%. 근데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빌렸다고 보겠습니다. 50 해가지고 100 투자해가지고 얼마 됐냐면 80이 됐다고 볼게요. 은행 돈인데 은행 돈은 무조건 갚아야겠죠? 은행 먼저 주잖아요. 그럼 55 은행이 가져가면 나 얼마? 25죠. 그럼 25가 되면은 나의 수익률은 얼마? 마이너스 50%가 됩니다. 이때는 더 많이 하락하죠.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55라는 숫자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계속 요 재무 관리를 설명하면서 주주가 가져가는 몫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주고 남은 돈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벌면 채권자 주고 나머지 다 내 거거든요. 근데 적게 벌면 채권자는 어쨌든 55가 가져가고 나머지가 주주 거기 때문에 더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이 이익의 변동성, 그다음에 손실의 변동성, 이게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변동성이 커지는데 그 변동성이 커지는 효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효과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100이 얼마 되냐면 얼마로 볼까? 50이 됐습니다. 50. 극단적으로 50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지만 여기는요. 만약에 50이 됐으면 55를 갚아야 되는데 55를 다 못 갚죠. 그렇죠? 꺼내야겠죠. 죄송해요. 자, 어쨌든 해가지고 마이너스 5만큼의 얘가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자, 여기서 회사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회사들은 다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요 주주들 있죠. 50 투자했죠. 주주들이 50 투자했는데 투자한 이 50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거기서 더 많이 잃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그게 유한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유한 책임이 바로 주식회사의 그 특징이죠. 유한 책임이. 그런데 만약에 이 5를 갚아야 된다. 뭔가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 그러면 무한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은 그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 돈, 그거를 무조건 어떻게든 갚아야 되면은 무한 책임이고, 아니면은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딱 정해진 금액, 그 유한 책임이 있다. 그게 바로 주식회사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요거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들이 있잖아요. 그 무한책임 사원들은 요거 다 갚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한회사, 그다음에 주식회사에 있는 그 주주들, 그다음에 사원들은 유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고요. 믿으시죠? 주식회사를 가정하니까 채권자는 얼마밖에 못 가져가요? 50밖에 못 가져가고, 주주의 손실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몇 퍼센트? 마이너스 100%가 되는 겁니다. 손실의 폭이 커졌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 있는 55라는 정해진 숫자 때문에 그래요. 정해진 숫자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요것보다 더 많이 벌면은 그 번 돈은 다 내 거. 요것보다 덜 벌면은 덜 번 돈은 다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거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른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 이해되시죠?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거기에 하단에 보시면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레버리지. 재무관리에서 레버리지 효과는 고정비로 인해서 이익의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저기서 고정비가 뭐예요? 저기 고정비가 바로 부채. 그 부채 갚아야 될 돈이죠. 그게 고정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거든요. 고정금리니까 정해진 이자율을 갚아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율 이상으로 번 돈은, 그 이자 또 원금 포함해가 이상으로 번 돈은 다 주주 거가 되죠. 그래서 그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 120이 됐을 때랑 80이 됐을 때 그럼 20% 마이너스 20%인데, 만약에 예시 2에 조달 자금 중 일부를 부채로 조달한 경우에 투자 수익률은요? 투자 수익률은 거기에 상황 1일 때는 30%, 그 다음에 상황 2일 때는 마이너스 50%.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됐나요? 상황이 30%, 여기 50%.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줄에 이렇게 미래 상황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적 지출, 고정성 지출액 때문에 수익률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현상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레버리지 효과. 그러면은 이제 위험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좀 더 심화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위험을 변동성이라 정의했습니다. 변동성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주 위험을 좀 더 관심을 가질까요? 채권자 위험에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주주입니다.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니까 주주의 관점에서 위험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들은 이 변동성이라는 그 위험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그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 위험, 그리고 하나는 재무 위험입니다. 이 위험은 주주의 위험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영업 위험과 재무 위험은 뭐냐?
주주의 위험은 영업위험과 재무위험은 나뉘는데, 영업위험은 그 기업이 어떤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위험, 그 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의 위험, 한국항공우주의 위험, LG화학의 위험 다 다를 겁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되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사업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그 기업은 누구예요? 사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랑 비교해야 되는 그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애플? 그러면은 애플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랑 비교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인텔하고 비교한다, SK 하이닉스랑 비교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사업부 있잖아요. 가전사업부. 얘는 LG전자랑 비교해야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기업 가치가 큰 이유 자체가 큰 사업부 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일단 큰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위험은요, 크게 3가지 위험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사업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반도체 사업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가전 사업에 대한 위험, 이 3가지가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어떤 기업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영업 측면에서, 영업 위험 측면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들어보셨죠?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합병하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 이름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꿨습니다. 둘이 합병을 해야 되는데 합병 지금 잘 되고는 있긴 한데 이게 좀 지지부진해요. 어쨌든 한국조선해양하고 거기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업종이죠. 그러면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까지 3사가 우리나라의 3대 조선 회사죠. 그 다음에 포스코랑 누구랑 비교할 수 있냐면 현대제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동국제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거고, 롯데백화점은 누구랑? 신세계랑 그 다음에 현대랑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되는 그 사업이 있죠. 그 산업에는 영업 위험은 재무관리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위험이 더 높은지는 이거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위험이 다르다. 산업별로 위험이 다르다. 요거는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게 영업 위험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어느 기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업 위험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재무 위험은 뭘까? 재무 위험이 바로 부채에 대한 위험입니다. 왜? 주주들이 가져가는 몫은 채권자 가져가고 그 나머지니까. 그러면 부채가 크면 클수록,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주의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아까 봤죠? 레버리지 효과.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변동성이 커진 거 봤죠?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변동성을 얘기할 때는 금액적 변동성보다는 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액 변동성과 수익률 변동성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만 원 벌었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뭐 10% 수익률 뭐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1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5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10만 원 번 게 낫죠. 근데 1원당 수익률 따지면 1원당. 그러니까 1원당으로 따지면은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15만 원 번 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기준으로 뭐 산정해야 될지는 뭐 이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동성을 얘기할 때는 주주가 내 돈 1원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1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변동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은 항상 수익률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위험은 수익률의 개념으로. 그래서 내 돈 1원당 얼마만큼의 변동성이 커지는지, 그게 바로 수익률이거든요. 1원당 발생하는 어떤 금액의 변화, 그게 바로 수익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은 변동성이 커진다. 주주의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은 뭐랑 관련 있냐면 자기가 속한 그
주주가 투자한 그 기업의 산업, 그 산업과 관련이 있고요. 산업 구조죠. 이 재무 위험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부채 사용 정도이죠. 부채 사용 정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주주의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그럼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렇죠. 됐죠? 그래서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주주가 요구하게 되는 수익률이 커지면서 자기 자본 비용이 커지고, 자기 자본 비용이 커지면 그건 왁을 계산할 때 왁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왁을 높여주는 요소예요. 왁은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가중 평균한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그러면 타인 자본 비용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데, 근데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 자체, 자기 자본 비용 자체가 커진다. 여러분, 타인 자본 비용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자기 자본 비용이 더 클까요? 일반적으로 주식이 위험해요? 채권이 위험해요? 주식이 위험하잖아요. 채권보다는 주식이 일반적으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이 타인 자본 비용보다는 큽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비용이 15%, 그 다음에 타인 자본 비용이 5%예요. 이런 상황에서 타인 자본의 비중이 커지면 가중평균을 하게 될 때 5%에 가까워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인 자본의 비중이 커지면은 뭐가 커질 수 있어요? 얘가 커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5%에 가까워지지만 얘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왁을 계산을 해보면 15% 곱하기 전체 기업 가치에서 자기 자본을 S라고 할게요. S가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인 자본 비용이죠. 5%에서 전체 기업 가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 뭐가 작아지냐면 얘가 작아지거든요. 만약에 얘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왁은 작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얘가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부채 100%, 부채 100%, 부채 100% 하게 되면은 요게 0이고 요게 1이죠. 그렇죠? 그럼 왁 얼마예요? 5%예요? 5%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수학 못하시네. 이게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어떤 수가 있어도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1이면은 5%가 됩니다. 그러면 0 플러스 5%가 5%입니다. 선생님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부채가 이빠이 커지면, 매우 많이 커지면 얘는 무한값이 나옵니다. 이 15%가 커지다가 무한값이 나온다고요. 부채를 100%로 사용하게 되면은 주주의 위험은 무한값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한값 곱하기 0은 일정한 금액이 나옵니다. 무한값에서 0을 곱하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채 비율이 100%라고 커져도 5%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주주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요거 아시죠? 요거 팔 거꾸로 놓은 거. 무한값이 무한값. 팔 거꾸로 놓은 무한값. 그러면은 이거 0이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겁니다. 일정 값을 가져요.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렵다. 요거는 어렵다. 나중에
말 문제들도 잘 안 나올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비중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중요하진 않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뭐가 커진다? 재무 위험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30분이 남았잖아요.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30분 동안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30분 동안 뭐 할 거냐? 아까 그 2학기짜리 있죠? 2학기짜리 30분 만에 한번 끝내볼 거예요. 30분 만에 한번 끝내볼 겁니다.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자본 비용은 왜 15%냐? 요거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30분 동안 압축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10시가 되면 나가시면 됩니다. 10시가 되면은 제가 칼같이 끝내드릴 거예요. 잠깐만 요거를 지우고 재무관리가 할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관리에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니까 이게 저로서도 부담이 참 큽니다. 그래요. 제가 회계사도 재무관리를 가르치거든요. 회계사 재무관리를 가르치는데 사실은 회계사는 그래도 편한 게 뭐냐면 실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실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주어진 실수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막 설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공기업 준비생들은 재무관리가 메인이 아니거든요. 회계사 준비생들은 재무관리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차 시험 봤을 때 재무관리가 한 과목을 차지하거든요. 그거 재무관리 떨어지면 회계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관리를 꼭 붙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무관리에다가 그 뭐 공부 비중을 많이 투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는 수업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많은 실수 안에서 막 이것저것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 공기업 준비생들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효율적이라는 게 뭡니까? 조금 공부하고 점수 많이. 욕심쟁이들. 조금 공부하고 점수 많이 얻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조금 많이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기업 강의할 때가 가장 조금 힘들죠. 뭔가 힘들죠. 어디까지 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거냐 이게 가장 좀 큰 고민이라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가지고 잘 들어주시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 2학기 강의를 30분 약간 약장수 같네요. 약간 우리가 배울 개념이 뭐냐면 포트폴리오 이론과 그 다음에 CAPM이라는 이론을 배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저는 수학적인 개념 1도 설명 안 할 겁니다. 물론 뭐 1차 방정식 정도 그 정도만 설명할 거지 다 그냥 그 스토리 형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뭐냐? 여러분 우리 위험 회피자를 가정한다고 했어요? 위험 선호자를 가정한다고 했어요? 위험 회피자를 가정한다고 했죠. 그럼 위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위험을 싫어하죠. 그러면은 위험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위험을 줄이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위험을 줄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겠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위험이 크면 요거의 대전제는 위험이 크면 그러면 수익률이 커집니다. 요거를 우리가 산정할 건데 그러면 얼만큼 커져?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구할 거거든요. 그것도 주식의 수익률을 구할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일단은 위험을 줄이겠다는 거죠. 나는 합리적인 투자자니까 위험을 줄이겠다.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위험이 줄어든다. 왜? 여러분, 하나의 자산에 몰빵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 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아요?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고 배웠잖아요. 왜? 분산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분산 투자는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위험을 줄이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자산에다 몰빵하게 되면은 그 자산에 돌아다니고자 하는 그 바운더리 있죠? 그거를 몸소 느껴야 되는데 어떠한 자산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어떠한 자산은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 두 자산을 묶으면 그러면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하나의 자산에만 몰빵하게 되면은 얘가 움직이는 바운더리를 다 내가 커버해야 되는데 두 개의 자산을 묶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움직임 바운더리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게 위험인 겁니다. 위험.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바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자, 분산 투자는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자산에다가 나눠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나눠 가지고 투자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A 자산에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더 가져와 가지고 B 자산에 투자하는 거,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분산 투자라는 것은 100만 원을 가지고 A 자산에다 몰빵했으면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A, 그다음에 나머지 50만 원 B. 이게 분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100만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그 크기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금액은 똑같은데 비중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 몰빵했을 때 A의 투자 비중은 100%.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중에서 A에 40만 원, B에 60만 원 이렇게 투자하면은 A 투자 비중 몇 퍼센트? 40%. B의 투자 비중 60%. 이게 분산 투자,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은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위험을 더 줄이고 싶어. 위험을 더 줄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들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 투자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걸 쪼개가지고 그럴 때는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거래 비용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거래 비용 없고 세금도 없고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해야지만 요거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 투자하게 되면은 위험이 그러면 0이 되냐? 안 된다. 위험이 0이 되지 않는다. 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위험을 줄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분산 투자를 해도 맥시멈 분산 투자,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위험이 줄어들다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네.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줄어드는 위험과 분산 투자를 해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볼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위험이 줄어드는 위험이 뭐냐면 여기 위험을 지금 줄이는 데에서 위험을 구분하는 겁니다. 줄이는 과정에서 위험을 구분하는 거예요. 위험이 크게 체계적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 어디서 봤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체계적 위험이 여러분 체계적이라는 단어도 알고 위험이라는 단어도 아는데 둘이 합치면은 무슨 단어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체계적 위험을 설명하면 체계적 위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아예 요거는 그냥 새로운 단어예요. 새로운 단어. 이게 뉴월드예요. 뉴월드.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냐? 위험은 크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체계적이지 않은 위험들은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새 바이러스들이 많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라는 게 창궐이 되면 그러면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일부 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요인이 있고 그런 위험이 있고, 그리고 어떤 위험은 어떠한 기업에만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한항공 사태에서 비행기 후진하는 거 있죠. 땅콩 던지고 물 뿌리고, 이거 대한항공에만 있죠. 그러면 대한항공에 투자한 투자자들만 그 위험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한 위험은 아시아나에다가 투자한 사람들은 받지를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 기업의 고유 위험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바이러스랑 그 다음에 땅콩이랑 비교하면은, 바이러스는 모든 자산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땅콩은 특정 기업에만 미칠 수 있는 요인. 그러면 그 위험이라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고, 땅콩 위험은 사실은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항공에다 몰빵을 했으면 그 위험을 고스란히 맞는데, 내가 여러 개다가 분산 투자를 한 다음에 대한항공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위험만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요만큼만 위험만. 이거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거든요. 땅콩 위험은. 그 땅콩 위험을 뭐라 부르냐면 체계적이지 않은 위험이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기업 고유 위험이라고 하죠. 기업 고유 위험. 또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가능한 위험. 그래서 제거 가능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변동돼 가지고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제거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제거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포트폴리오는 뭘 제거시키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지,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해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은 또 별도로 있지만, 지금 여기는 포트폴리오만 놓고 보면은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시장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핵폭탄 쏘고, 그 다음에 전쟁 나고, 이런 것들은 제거할 수가 없는 위험이다. 통제를 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씁니다. 그거를 뭉뚱그려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위험을 내가 최대한 줄였어. 그러면은 체계적 위험을 이제 나 위험으로 정해야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체계적 위험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체계적 위험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이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이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됐죠? 자, 일단 비체계적 위험을 다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요, 위험을 제거를 시키는데 제거 못하는 위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투자자들은요, 나는 10% 수익 얻고 싶어. 그러면 10%짜리 포트폴리오 막 구성하고, 나 11%짜리 수익 얻고 싶어. 그러면 11%짜리 수익 막 구성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10%짜리 여기가 수익이고요, 수익률, 그리고 여기가 위험이에요. 우리가 위험을 표준 편차로 얘기하면 좀 쉬울 겁니다. 표준 편차라고 생각해요. 표준 편차. 그러면은 요 A라는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짜리 B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B가 좋아요? A가 좋아요? B가 좋죠? 그렇죠? 수익률도 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위험도 작으니까 B가 좋아요. 그러면 A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할 겁니다. A는 아무도 투자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는요? 이렇게 있을까요? B. 만약에 이렇게는요? 이거 C라는 자산이 여기 있어요. 얘는요? C 투자예요? B 투자예요? 정답은 모른다. 모른다. 어떤 사람은 B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C를 좋아한다. 뭐에 따라서?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에 따라서.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C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B 투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위험이 없는 무위험 자산입니다. 무위험 자산.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D예요. B, C, D 중에서 뭐 선택해요? 모른다. 위험을 너무 싫어. 난 위험 보기만 해도 치가 떨려. 이런 사람은 D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나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할 수 있어. 그러면 B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들은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하고 실강에 오신 겁니다. 근데 위험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집에만 있죠.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감내의 정도 있죠. 사실 집에서 공부하는 것과 진짜 면대면으로 공부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는 열정을 주잖아요. 이게 여기 인강에는 열정이 안 나가요. 아무리 해도 이게 전파만 타지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 열정을 주죠. 그거에 대한 수익 부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어느 정도 위험을 테이킹하면서 오신 거죠. 코로나를 뚫고. 그러니까 요것도 B, C, D도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표준 편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일 때 어떤 사람은 여기는 C가 좋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B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D가 좋고요. 그때 이제 뭐 하고 싶냐면 C랑 D랑 결합해도 되겠는데? B랑 C랑 결합해도 되겠는데? B랑 뭐랑 결합하기 시작하냐면 위험이 아예 없는 그 자산하고 또 결합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무위험 자산까지 확장시켜 가지고 뭔가 하려는 그런 그 노력. 왜? 위험 줄이고 싶으니까. 위험 줄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무위험까지 결합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B랑 D랑 결합하게 되면 1번, C랑 D랑 결합하게 되면 2번 이렇게 얻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얻어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아 보여요? 2번이 좋아 보여요? 1번 직선이 좋아 보여요? 2번 직선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D랑 B를 결합하게 되면 이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D랑 C를 결합하게 되면 이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점선을 그렸습니다. 뭐가 좋아요? 1번이 좋죠. 1번이 좋죠. 그러면은 아무도 이제 C에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B에다 투자. 요 D라는 자산이 존재하면서 뭔가 기울기가 있죠. 여기 있는 기울기. 기울기가 가장 큰 거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만 살아남냐면 요 B라는 자산만 살아남고 그 밑에 있는 자산들은 다 없어집니다. 됐죠? 저 B라는 자산을 뭐라 부르냐면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자산이 있고 무위험 자산이 있죠. 그러면은 아까 무위험 자산이 없었을 때는 B랑 C가 다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D가 나타나면서 C가 없어져요. B만 생깁니다. 저 B는 위험 자산이죠. 그렇죠? 위험 자산 중에 대빵 이거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불러요. 시장 포트폴리오. 그러면 시장 포트폴리오에 어떤 수익률의 분포가 있을 것이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의 분포가 있을 겁니다. 얘는 무위험 자산이죠. 무위험 자산.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를 증명하는 게 우리의 숙제인데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이 커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얼만큼 커져? 요게 일단은 문제거든요. 그때 요거를 얘기합니다. 자,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어떤 가장 이상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LG전자의 수익률, 삼성전자의 수익률,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개별 자산의 어떤 체계적 위험 대비 얼마만큼 기대 수익률이 있는가, 그거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삼성전자도 그 안에 있지, LG전자도 그 안에 있지, 모든 자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거든요. 나는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체계적 위험만 발라내면 되잖아요. 체계적 위험. 시장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둘 중에 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다 제거된 상태예요. 지금 시장 포트폴리오 왔다. 근데 삼성전자라는 어떤 자산은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에다가 몰빵하게 되면 그 삼성전자 기업 고유 위험은 온전히 떠맡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시장 포트폴리오와 삼성전자의 관계. 시장 포트폴리오가 움직일 때 삼성전자는 얼만큼 움직일까? 요거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X축에다가 시장 포트폴리오를 M이라고 하고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수익률, 삼성전자의 수익률의 관계를 제가 여기다가 톡톡톡톡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요 정도일 때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요 정도였어.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요 정도일 때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요 정도였어 하면서 막 점을 찍을 거예요. 점을 찍게 되면은 어떤 추세가 나오거든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의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긴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얼만큼이 궁금하거든요. 얼만큼 요 점들 있죠. 이 점들 가운데로 지나는 직선을 그려버립니다. 요거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회귀 분석은 여기선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이 기울기의 의미는 민감도고요. 이 민감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가 1.5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1% 움직였을 때 삼성전자는 몇 퍼센트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5%. 그렇죠? 그게 기울기죠. 민감도. 그러면 그 기울기 민감도를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1.5라는 어떤 수치가 나왔죠. 이것도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 포트폴리오는 뭐만 있냐면 체계적 위험만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이 움직일 때 어떤 개별 자산이 움직이는 정도, 얘도 체계적 위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체계적 위험이 움직일 때 개별 자산이 변동하는 정도, 그거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또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1.5가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가 됩니다.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가 돼요. 그러면 얘가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가 됩니다. 이제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를요, 표준 편차 분산을 배웠다면 이제 하나 더 배우는 겁니다. 여기 있는 민감도,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베타라고 부릅니다. 이 베타라는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를 하나 구해요. 그러면은 요 민감도는 모든 자산들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한번 구해볼 수도 있고, LG전자는 한 2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삼성중공업은 뭐
0.8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 베타들이 다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이 커지는데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마지막으로 베타가 커지면 수익률이 커집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베타가 커지면 수익률이 얼마나 커지냐? 그거를 이제 최종 직선을 그릴 텐데 이게 x축이 베타고요. y축이 수익률이에요. 할인율이죠. 자기자본 비용입니다. 자기자본 비용이에요. 그리고 베타와 수익률은 선형 관계고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합니다. 베타가 커지면 수익률 커진다면서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자, 베타가 0인 자산 뭘까요? 베타가 0인 자산 무위험 자산, 그쵸? 무위험 자산, 무위험 자산이 베타가 0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5%입니다. 예를 들어서 5%라고 칠게요. 이거는 시장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는 베타가 얼마냐면 1.5입니다. 삼성전자 베타가 1.5예요. 그러면 뭐만 구하면 우리가 될까요? 삼성전자의 나 자기자본 비용 구하고 싶어. 삼성전자의 요구 수익률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Y값 구하면 되죠. Y값 구하기 위해서는 나왔어요. 1차 함수. 1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Y는 AX 플러스 B인데 베타 1.5 넣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그게 여기서 뭐예요? B죠. B죠. 이제 뭐만 알면 돼요? 기울기 A만 알면 되죠. 자, 그 A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시장 포트폴리오 M도 여기다가 우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 포트폴리오 M은요. 그것도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시장 포트폴리오 B, 아까 여기 B, M 요거에 대한 수익률 우리가 아까 저기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라고 할게요. 10%.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선생님, X의 변화량이 뭐예요? X의 변화량? 우리 요거 하면 되잖아요. 시장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러면은 기울기 구할 수 있죠.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은 알 것 같아요. 얼마? 5%죠. X의 변화량은 뭘까? X의 변화량? 그러면은 뭐의 베타만 알면 되냐면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만 알면 됩니다. 베타를 이렇게 쓰거든요.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만 알면 되는데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가 얼마일까? 여러분.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가. 뭘 넣는 거예요? 여기를 얘에 넣는 거잖아요.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넣는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 얼마 나올까요? 1이죠. 예, 1입니다. 그러면 Y는 여기 있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10%에서 5%를 차감한 게 기울기죠. 어차피 요거는 1이니까 기울기는 10% 마이너스 5%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 뭐 구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요거 노란색 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베타가 지금 얼마래요? 1.5죠. 그 다음에 5%. 그러면 7.5에 5%니까 12.5%. 나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구한 겁니다. 얘 가지고 할인할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식의 가치를 구하거나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구할 때 저 12.5%를 자기 자본 비용으로 산정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왁 구하고 주식 가치 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됐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도학기 30분. 도학기 30분. 오, 이거면 다 되는 건가? 뭐 되겠죠. 요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살을 많이 붙일 겁니다. 여러 가지 살이 나올 거예요. 그 여기
이 뼈대만 제가 조금 설명드린 건데 여기서 자질구레한 살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시간을 좀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뼈대는 30분이면 충분하다. 30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포트폴리오 CAPM까지 다 일단은 좀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여기 30분 동안 제가 가르쳐드린 부분은 요거는 어떤 논리입니다. 논리 어떤 자기 자본을 구하기 위한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발견해낸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반복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업 재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수업하다가 목도 안 나오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영원히 안 나오나? 나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됐어요. 이틀 동안 바이러스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더 좋은 기회 그리고 많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공기업 있잖아요. 다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운을 좀 가져가서 여러분 원하는 그 공기업에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